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제3장 낭독하겠습니다. 부에 이르는 첫 번째 원칙. 3장 열망. 모든 성과의 출발점. 뉴저지주 웨스트 오렌지에 있는 에디슨 연구소로 향하는 화물 열차에 올랐을 때 에드윈 C. 반스는 불황자나 다름없는 행색이었다. 하지만 생각만큼은 왕과 같았다. 기차 안에는 반스는 많은 생각을 했다. 그는 에디슨 앞에선 자신을 떠올렸다. 에디슨에게 일생일대의 열망, 그러니까 위대한 발명가의 동업자가 되고 싶다는 불타는 열망을 실현할 기회를 주겠느냐고 묻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반스의 열망은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었다. 소망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킬 만한 강한 열망이고 확신이었다. 몇 년 후 에드윈 C. 반스는 에디슨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에디슨 앞에 섰다. 이때 그의 열망은 현실이 되어 있었다. 에디슨의 동업자가 된 것이다. 인생의 가장 커다란 꿈은 이루어졌다. 반스는 명확히 목표를 선택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자신의 에너지와 의지, 노력을 모조리 쏟아부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가 이루고 싶은 목표, 그가 찾는 기회는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야 찾아왔다. 누가 봐도 그는 에디슨의 사업체를 구성하고 있는 톱니바퀴일 뿐이었다. 하지만 반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에디슨 연구소에 일하게 된 바로 그날부터 늘 에디슨의 동업자였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확고한 열망이 어떤 힘을 지니고 있는지 보여준다. 반스는 그 무엇보다도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기를 열망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는 목표를 달성할 계획을 세웠고 뒤로 물러설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그 열망에 인생을 걸고 열망이 실현될 때까지 마음속에 품었다. 웨스트 오렌지에 갈 때 그는 에디슨에게 일자리를 달라고 청해볼 테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에디슨을 만나서 내가 동업자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 에디슨 연구소에서 내가 바라는 걸 얻지 못할 수 있어. 그러니 눈을 크게 뜨고 다른 기회도 찾아야 해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기로 마음먹은 건 오직 하나뿐이야.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는 것. 테러를 모두 불태우고 내 미래를 몽땅 그걸 얻는 능력을 갖추는데 걸겠어. 라고 생각했다. 그는 퇴로를 남겨두지 않았다. 승리 아니면 패배만이 있을 뿐이었다. 반스의 성공 비결은 그것뿐이다. 퇴로를 허용하지 마라. 옛날 옛적 한 위대한 전사가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의 군사보다 몇 배나 많은 적과 싸워야 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군사들을 배에 태우고 적국으로 가서 군사와 무기를 내렸다. 그러고 나서 타고 온 배를 불태우라고 명했다. 첫 전투를 개시하기 전에 그는 연설을 시작했다. 보이는가? 우리가 타고 온 배는 모조리 불타고 있다. 승리하지 못하면 이 해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승리 아니면 패배뿐이다. 그들은 승리했다. 어떤 일을 하든 승리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타고 온 배를 기꺼이 불태우고 퇴로가 될 만한 모든 걸 차단한다. 이것만이 불타는 열망, 다시 말해 승리의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언젠가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났다. 다음 날 아침 상인 한 무리가 스테이트 가에 가서 서서 잿더미가 된 상점을 바라보았다. 이들은 상가를 재건할지 시카고를 떠나서 희망이 있는 지역으로 갈지 의논했다. 그리고 떠나기로 결정했다. 단 한 사람만 제외하고 말이다. 그 사람은 혼자 시카고에 남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그는 잿더미가 된 상점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저는 세계 최고의 상점을 세울 겁니다. 또다시 불이 난다고 해도 몇 번이고 그렇게 할 겁니다. 1871년의 일이다. 상점은 재건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바로 마셜필드 백화점이다. 이 백화점은 불타는 열망,
마음가짐이 지닌 힘에 대한 기념비다. 마셜 필드 역시 이웃 상인들과 같이 행동하는 편이 훨씬 쉬웠을 것이다. 일이 힘들고 미래가 암울해 보일 때 사람들은 쉬워 보이는 길을 택한다. 마셜 필드와 다른 차이의 눈치를, 상인들 사이의 차이를 눈여겨보라. 이 차이가 실패와 성공을 가른다. 누구나 부를 이룩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소망이 부를 가져다 주진 않는다. 부를 열망하고 마음을 완전히 쏟아붓고 확실한 방법과 수단을 계획하고 실패를 생각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 계획을 따라야만 부가 찾아온다. 다른 저서에서 나폴레온 힐은 열망을 명확한 목적이라는 말로 바꿔 사용하기도 했다. 나폴레온 힐 재단에서 펴낸 믿어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의 한 구절이다. 열망 혹은 명확한 목적은 목표 설정보다 상위에 있다. 열망은 인생 전체의 목적을 달성하는 지도다. 목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단계일 뿐이다. 필생의 열망 혹은 명확한 목적이 있다면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이 커진다. 목표로 다가가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얻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할수록 기회를 더욱 기민하게 포착하고 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모든 행동은 궁극적으로 이 한 가지 질문으로 압축되어야 한다. 이 목표가 내 열망, 인생의 목적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까? 목적이 곧 인생이 된다. 그것이 정신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스며들기 때문이다. 열망을 재화로 바꾸는 6단계. 부에 대한 열망을 재화로 변화시키려면 명확하고 실용적인 6단계를 따라야 한다. 첫째,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정하라.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라는 식이어서는 충분치 않다. 명확성이 왜 중요한지 심리적인 이유를 다음 장에서 설명한다. 둘째, 돈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지 정확히 결정하라. 세상에 대가 없는 일이란 없다. 셋째, 돈을 손에 넣는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라. 넷째,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열망을 실행할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일단 행동으로 옮겨라. 다섯째, 지금까지의 내용을 글로 써라. 액수, 날짜, 대가를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선언문으로 써라. 부를 읽을 계획을 분명하게 서술하라. 여섯째, 이 선언문을 매일 2번씩 큰 소리로 읽어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읽어라. 선언문을 읽을 때는 이미 그 돈을 손에 쥔 모습을 보고 느끼고 믿어라. 특히 중요한 것은 여섯 번째 지침이다. 아직 부가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불타는 열망이 도움이 된다. 진심으로 강렬하게 부를 열망하고 그 열망에 완전히 몰두한다면 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지 않다. 부를 바라고 부를 손에 넣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라.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면 이 지침들이 터무니없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인물인 앤드루 카네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카네기는 평범한 제철소 노동자로 초라하기 시작했지만 이 원칙들로 10억 달러가 넘는 부를 획득했다. 오늘날 기준으로 카네기의 자산 가치는 200달러 이상이다. 편저자.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은 토머스 에디슨 역시 이 6단계를 면밀히 검토했다는 점이다. 에디슨은 이 원칙들이 부를 축적하는 일일 뿐 아니라 어떤 목표든 달성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신경생리학과 심리학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는 인간의 행동 동기에 대해 한층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데 현대의 자기계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방법 역시 근본적으로 힐이 제안한 방식과 같다. 연구에 따르면 힐의 제안처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종이에 옮겨 적은 후 자주 큰 소리로 읽어보는 행동에는 심리적 근거가 있다. 현대의 자기계발 전문가들은 이 기법을 널리 사용한다. 이와 관련한 심리학적 원칙과 자기 암시 및 자기 최면의 근거는 유사하다. 이미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생각하라는 힐의 가르침 역시
오늘날 수많은 자기계발 전문가들이 창조적 시각화라는 용어로 설명하는 기법이다. 더 설명하기 전에 제시한 지침들을 그대로 따르는 힐의 조언을 강조하고 싶다. 많은 독자들이 개념을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추정하곤 한다. 힐의 6가지 지침을 읽으면서 물론 글로 써둬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타입이 아니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다고 라거나 좋아. 좀 단순한 사람들이야. 큰 소리로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되겠지. 하지만 난 벌써 요지를 파악했는걸?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당신이 우러러보는 수많은 명사들이 우둔하거나 단순해서 힐의 지침을 따른 것은 아니다. 힐은 목표를 글로 쓰고 입으로 읽어보는 것, 즉 실제 행위가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믿었다. 심리학자와 자기계발 전문가 역시 이 말에 동의한다. 그러니 그냥 하라. 이 6단계의 지침을 따르는 건 전혀 힘들지 않다.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하는 일도 아니다.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하지만 이 지침에는 불을 일구는 일은 유행에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만큼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부에 대한 열망을 불태우면서도 실제로 불을 일구리라고 믿지 못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 당연하지 않은가? 원대한 꿈의 힘. 오늘날에는 아이디어, 실행 방식, 지도자, 발견, 방식, 스타일, 형태, 다양성 등에서 새로운 것이 요구된다. 새롭고 더 나은 것을 요구하는 그 이면에 있는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 필요한 단 하나의 자질은 바로 명확한 목적이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달성하겠다는 불타는 열망이 필요하다. 진심으로 부를 갈망하는가? 세상의 지도자들은 늘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기회라는 힘을 이용하고 행동에 나선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런 기회를 잡아 도시, 마천루, 공장, 운송업, 엔터테인먼트 등 인생을 더 빠르고 편리하고 더 낫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편의시설로 치환했다. 불을 일구는 계획을 세울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꿈에서 끌어내리게 하지 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려면 문명을 가치 있게 만들겠다고 꿈꾸었던 위대한 개척자의 정신을 지녀야 한다. 국가의 생명력을 불어넣겠다는 정신, 이것이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세상에 제시할 진정한 기회다. 불타는 열망은 꿈꾸는 자들의 출발점이자 도약대다. 꿈은 무관심이나 나태함에서 나오지 않는다. 야심이 부족한 사람에게서도 생겨나지 않는다. 당신이 소망하는 일이 올바른 것이라면 그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고 실행하라. 실패할 거야. 라는 사람들의 말은 신경 쓰지 마라. 사람들은 실패란 성공의 씨앗임을 알지 못한다. 마르코니는 무선으로 소리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꿈을 꾸었다. 그가 공기 중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원리를 알아냈다고 말했을 때 그와 친구들은 그를 정신병원에 데려가 입원시켰다. 하지만 그는 말도 안 되는 몽상을 한 것이 아니었다. 라디오가 그 증거다. 텔레비전, 휴대전화, 통신위성 등 수많은 무선 장치들을 생각해보라.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형편이 낫다. 오늘날에는 과거에 마르코니 같은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할 기회가 널려 있으니 말이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최근의 실패로 위축되어 있다면 이제 그 실패를 자신이 지닌 가장 가치 있는 자산으로 만들 방법을 배울 때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초라하게 시작하고 수없이 마음 아픈 고통을 겪었지만 마침내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 성공한 이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은 대개 위기의 순간에 또 다른 자아를 발현함으로써 찾아왔다. 또 다른 자아라는 개념은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언급되지만 자세히 설명되지 않는다. 후일의 저작에서 힐은 이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손실이 일어나면 다른 것들 말고 그 손실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하지만 손실을 생각할수록 또 다른 손실이 일어날 뿐이다. 손실에 대해 생각하는 걸 멈춰라. 그 경험에서 얻게 될 이익에 정신을 집중하라. 그 어떤 장애물을 맞닥뜨린다고 해도
자신에게 장애물이 없다고 여기고 패배로 받아들이지 않은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라. 또 다른 자신과 친구가 되어라. 그러면 무엇을 하든 같은 목표를 지닌 친구와 함께하게 된다. 설득의 기술을 자신에게도 적용하라. 아주 유용할 것이다. 시드니 포터는 어마어마한 불운을 맞닥뜨린 후에야 내면에 잠들어 있던 천재성을 깨달았다. 그는 횡령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오하이오 콜럼버스 교도소에 수용되었다. 좁고 사방이 막힌 감옥에서 그는 또 다른 자아를 깨닫고 단편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오 헨리라는 필명으로 잡지사에 소설을 기고했다. 상상력을 사용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비천한 범죄자나 낙오자가 아니라 위대한 작가임을 발견했다. 출감할 때 오 헨리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단편소설 작가가 되었다. 멀 해거드는 멀 해거드의 가족은 캘리포니아주 베이커드필드에서 개조 트레일러에서 살았다.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멀은 소년원을 전전했다. 16살에 학교를 그만둔 뒤 4년 동안 멀이 세상에 남긴 흔적은 자동차 절도, 빈집털이, 화폐 이조 등과 같은 전과 기록뿐이었다. 20살이 될 무렵 그는 생컨틴 주립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동안 다루기 힘든 죄수라는 명성을 얻었다. 그때 멀은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만났다. 조니 캐시가 재소자들을 위해 연 콘서트에서 큰 감동을 받고 사형수와의 대화, 독방 수감이라는 경험을 하면서 그는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깨달았다. 그 자아는 음악을 통해 말을 걸어왔다. 멀은 감옥에서 운영하는 야간학교에 등록하고 철저하게 자신에게 파고든 끝에 2년 반 후 가석방이 되어 감옥을 나왔다. 그는 베이커스필드로 돌아가서 낮에는 공사 현장에서 배수로를 파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작곡 실력을 갈고 닦으며 공연을 했다. 3년 만에 그는 레코드 녹음 계약을 맺었으며 5년 만에 음악 차트 10위권에 진입했다. 그리고 현대 컨트리 음악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가 되었다. 토머스 에디슨은 전기로 작동되는 전등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고 이 꿈을 꾸준히 실행에 옮기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는 1000번도 넘게 실패했다. 하지만 그 꿈을 꾸준히 밀어붙인 끝에 마침내 머릿속에 잠들어 있던 천재성을 발견했다. 딘 케이먼은 10대에 회사를 차렸고 음향 및 조명, 자동 제어 장치를 만들어 팔았다. 타임스퀘어에서 열리는 새해 전야의 볼드럽 행사에서 이 장치를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그는 고등학생이었다. 대학에 진학했지만 그는 졸업에도 신경도 쓰지 않았다. 자동 주사기라고 부르는 휴대용 주사 펌프를 만드느라 바빴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그는 혁명적인 신장 투석기계, 당뇨 환자용 인슐린 펌프를 발명했고 심장 스탠스 시술에 쓰이는 스텐트를 개량했다. 그의 발명품은 의학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그가 특허를 받은 발명품은 150종 이상이나 된다. 어느 날 휠체어에 탄 남자가 갓돌 때문에 도로에 올라가는데 애를 먹는 모습을 본 케이먼은 사람들이 휠체어의 움직임에 제약을 받지 않게 하는 장치를 만들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결과물이 아이봇이다. 이 혁명적인 바퀴 장치는 인체의 움직임을 모방하는 컴퓨터와 자이로스코프 시스템을 이용한 것이다. 연성만이 아니라 계단을 오르내릴 수도 있고 울퉁불퉁한 도로를 달릴 수 있으며 사용자가 서 있는 사람의 눈높이까지 일어날 수 있게 해준다. 사용자가 휠체어에서 내려서 움직여야 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순간에서 해방시켜주고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 2001년 케이먼은 세그웨이를 발표하면서 신문의 일면을 차지했다. 이 1인용 이동장치는 아이봇의 기술에 기초한 장치로 두 바퀴짜리 스쿠터처럼 생겼다. 앞뒤 좌우로 움직이고 운전자가 몸 위치를 살짝 바꾸는 것으로도 멈춰설 수 있다. 교통결창과 시의회가 세그웨이를 인도에서 사용할지 도로에서 사용할지를 두고 논쟁하는 동안 케이먼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그의 다음 꿈은 빛을 사용하지 못하는 변방 지역에 불을 밝혀주는 발명품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어떤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전기 발전기를 개발하고 있다. 그는 혁명적인 폐쇄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냈는데 엔진열로 시간당 10갤런의 물을 정화해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놀라운 발명품은 오염된 물 때문에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지역에 안전한 식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데 비용이 낮으면서도 안전하게 전기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딘 케이머는 기업가로서 토머스 에디슨처럼 장치를 만들고 홍보하여 발명품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바꾸고 있다. 가난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헨리 포드는 말이 끌지 않는 마차를 꿈꿨다. 그는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가진 수단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 그가 꾼 꿈은 이제 전 지구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 그는 이 세상에 살았던 그 누구보다 더 많이 계획을 실행했다. 꿈을 쫓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덕분이다. 힐은 당대의 가장 힘있는 성공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들을 고치한 꿈, 그들이 맞닥뜨린 장애물, 그리고 어떻게 내면의 용기를 찾고 실패를 극복했는지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이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힐은 수많은 발명가와 20세기 미국 산업의 토대를 닦은 기업가들을 만났다. 그것도 그들이 지닌 역사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신문에 오르내리던 당시의 말이다. 그 후 25년간 힐은 기업을 세우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고안하고 새로운 꿈을 꾼 그 다음 세대들의 비결과 습관을 알아냈다. 힐이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를 비교하고 대조하고 분석하여 성공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오랫동안 이런 인물들과 폭넓게 접촉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자기계발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켰고 오늘날까지 출간된 모든 자기계발서의 기본서로 꼽힌다. 이 책이 성공하면서 수많은 기업가들이 자서전을 출간하여 꿈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실패해 어떻게 직면하며 어떻게 사업적 성과를 올렸는지 자세하게 설명되었다. 오늘날에는 부에 관한 정보들을 클릭 한 번으로 접할 수 있으며 위대한 기업가들과 성공한 CEO들의 말을 직접 듣고 보고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원칙이란 이 책에서 힐이 설명했던 원칙들과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꿈꾸고 실패하고 교훈을 배우고 마침내는 성공했다. 무언가를 소망하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자신이 목적하는 대상을 얻어내리라고 믿기 전에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지 않는 것이다. 희망이나 소망이 아니라 믿음을 지녀야 한다.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닫힌 마음은 신뢰, 용기, 믿음을 고취하지 못한다. 기억하라. 더 높은 곳을 향하고 부와 번영이 필요한 것은 노력 말고는 없다. 비참하고 가난한 삶을 받아들이지 마라. 한 시인은 이런 보편적인 진실을 시로 노래했다. 제시벨 리트나우스의 시, 옹기니. 내 인생을 1페니에 흥정했더니 인생은 그 이상을 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저녁마다 내 보잘것없는 돈을 헤아리며 간절히 애원했다. 하지만 인생은 청한 것만큼만 주는 정확한 고용인. 한 번 삭시 정해지고 나면 견뎌내는 수밖에 없다. 말도 안 되게 적은 삭스를 받고 일하면서 배운 딱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내가 얼마만큼 삭스를 달라고 했더라도 인생이 기꺼이 뇌졌으리라는 사실이다. 열망은 자연의 법칙을 넘어선다. 이제 소개할 사람은 이 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사례이자 내가 아는 한 가장 비범한 인물이다. 나는 그가 태어난 순간 만났다. 그는 듣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났다. 의사는 그가 평생 듣지도 말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의견에 반발했다. 내게는 그럴 권리가 있었다.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나는 한 가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에만 담아두었다. 나는 내 아들이 듣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반드시 방법이 있으며 내가 그 방법을 찾아내리라고 믿은 것이다.
에머슨의 말이 떠올랐다. 사물을 관장하는 법칙은 우리에게 믿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만 하지요. 누구나 각자 따라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올바른 지침이 들릴 것입니다. 올바른 지침이라. 그건 바로 열망이다. 무엇보다도 나는 아들이 듣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열망했다. 그리고 그 열망은 한 번도 사그라진 적이 없었다. 한순간도. 나는 귀의 도움 없이도 뇌로 소리를 전달하는 방법과 수단이 있으리라는 불타는 열망을 아이의 마음에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아이가 내게 협조할 만큼 자라자 나는 아이의 마음을 듣는 일에 대한 불타는 열망으로 가득 채웠다. 그러면 자연히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 열망을 물리적 현실로 바꾸어 줄 것이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매일같이 결심을 다졌다. 내 아들은 듣게 될 거라고 말이다. 아이는 자라면서 주변의 사물들을 감지하기 시작했고 아주 미약하나마 아이에게 청력이 있음이 드러났다. 보통 아이들이 말을 시작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말을 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지만 행동을 통해 어떤 특정한 소리를 미약하게나마 듣고 있음을 보인 것이다. 내가 알아야 할 건 그것뿐이었다. 나는 아이가 아주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청력을 점점 발달시킬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은 내게 희망을 주었다. 축음기를 샀을 때의 일이다. 처음 음악을 들은 순간 아이는 완전히 도취했다. 아이는 그 기계에 즉각 반응했다. 한 번은 거의 2시간 동안 축음기 끄트머리에 이를 대고 서 있었다. 몇 년이 흐른 뒤에야 나는 그 행동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바로 골전도라는 현상이었다.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개념이었다. 아이가 축음기에 빠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다. 아이의 머리 아래쪽, 웨이도 근처에 입술을 대고 말하면 소리를 듣는다는 사실이었다. 아이가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나는 즉시 소리를 듣고 말하겠다는 열망을 아이의 마음에 심어주기 시작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주는 걸 아이가 좋아한다는 걸 깨닫고 독립성, 상상력, 듣겠다는 강한 열망을 키워줄 만한 이야기를 지어내서 들려주었다. 나는 한 가지 이야기를 거듭해 들려주었다. 대신 매번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고 극적인 색채를 입혔다. 아이가 겪는 고통이 골칫거리가 아니라 대단한 자산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심어주는 내용이었다. 나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역경은 성공의 씨앗을 품고 있음을 확신했다. 이렇게 확신에 차 있긴 했지만 당시 나는 아들의 장애를 어떤 자산으로 바꿀 수 있을지 전혀 감도 잡히지 않았다. 6센트로 새로운 세상을 얻어내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아들은 나를 믿었고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결과를 일으켰다. 아이는 내 말에 어떤 의구심도 품지 않았다. 나는 아이가 형과는 완전히 다른 장점이 있으며 그 장점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리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가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특별히 신경을 써주고 친절을 베풀 것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교사들은 그렇게 해주었다. 또한 아이가 신문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형은 이미 하고 있었다. 형보다 큰 이점이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귀가 들리지 않아도 명랑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소년이란 점을 보고 사람들이 신문값을 후하게 쳐줄 거라고 말이다. 아들이 7살이 되었을 때 이렇게 자극을 준 것이 결실을 맺었다. 아이는 자기도 신문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몇 달 동안 졸랐다. 하지만 아내는 허락하지 않았다. 마침내 아이는 제 힘으로 그 일을 추진했다. 어느 날 오후 가정부와 단둘이 집에 남게 되었을 때 주방 창문으로 빠져나가 이웃 구두방에서 6센트를 빌려 신문을 사서 판 것이다. 그 다음 그 돈으로 다시 신문을 사들여서 팔았다. 그날 밤 늦게까지 아이는 이 일을 반복했다. 나중에 계산해 보니 구두방에서 빌렸던 6센트를 돌려주고 나서도 순이익은 42센트나 되었다. 밤이 되어 우리 부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손에 그 돈을 꼭 쥐고 말이다. 아내는 아이의 손을 펴서 동전을 집어들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들이 이룬 첫 성공에 감격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아들의 마음에 믿음의 태도를 심어주려 했던 그간의 노력이 성공했기 때문이었다. 아내의 눈에는 이 일이 귀가 들리지 않는 어린 소년이 거리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돈을 버는 생애 처음 한 모험으로 보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거둔 용감하고 야심차고 독립적인 어린 사업가를 보았다. 아이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사업을 했고 그 결과 성공했다. 나는 기뻤다. 그리고 무척이나 감동했다. 아이에게 평생의 자신이 될 지략이 있다는 첫 신호였기 때문이다. 교사가 아주 가까이에서 크게 외치지 않으면 전혀 듣지 못했지만 아이는 총 초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들어갔다. 농아학교에 가지도 않았고 가족들끼리도 수아를 사용하지 않았다. 아이가 말을 하고 들을 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학교 행정실과 수없이 입씨름하면서도 우리는 이 결정을 끝까지 지켰다. 고등학교 시절에 아이는 전기보청기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하기 몇 주 전 아이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다. 보청기 회사에서 시험용으로 전기보청기를 보내온 것이었다. 이미 보청기에 실망한 적이 있어서 별 기대는 없었다. 마침내 그 기계를 대충 머리에 쓰고 전원을 넣자 그 순간 마법이 일어났다. 정상적으로 듣겠다는 일생의 열망이 실현된 것이다. 난생 처음으로 아이는 정말로 들었다. 평범한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말이다. 자신에게 다가온 변화에 세상이 크게 기뻐하면서 아이는 전화기로 달려가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다. 다음날 난생 처음으로 아이는 강의 중에 교수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들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크게 소리 지르지 않고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세상이 변한 것이다. 아이의 열망은 마침내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 위협은 아직 달성된 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자신의 장애를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확실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갔다. 생각이 기적을 일으킨다. 새로이 발견한 소리의 세상이 주는 기쁨에 흠뻑 젖어 아이는 보청기 회사에 편지를 써서 자신의 경험담을 열정적으로 풀어놓았다. 편지를 받은 보청기 회사는 감동하여 아이를 뉴욕으로 초대했다. 아이는 기술팀장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회사를 견학했다. 변화된 세상, 직감, 아이디어, 그리고 영감. 우리가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 이 마음속에 번뜩였다. 장애를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사고 자극이 일어난 것이다. 그 자산은 다가올 미래에 수많은 돈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었다. 아이는 자신의 변화된 세상에 대해 말할 방법을 찾는다면 보청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한 달 동안 아이는 열심히 조사했고 보청기 회사의 전반적인 마케팅 시스템을 분석했다. 그러고 나서 전 세계 청각장애인들에게 자신의 변화된 세상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을 세웠다.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2년짜리 계획이었다. 계획서를 회사에 보여주자 회사는 아이에게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아이의 꿈은 소박한 것이었지만 그 결과 보청기의 도움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고통을 경감해주게 되었다. 아내와 내가 아이의 마음에 불어넣어준 열망이 아니었더라면 블레어는 평생 말을 할 수 없는 농아로 남았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처럼 듣고 말하며 살아간다는 열망을 아이의 마음속에 심어주었을 때 어떤 기이한 영향력이 고동쳐 대자연이 아이의 뇌와 외부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었다. 불타는 열망은 스스로를 물리적 실체로 바꾸는 교묘한 방법을 지니고 있다. 블레어는 평범한 사람처럼 듣게 되길 열망했다. 그리고 이제는 들을 수 있다. 아이의 장애와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아이는 열망이 확실하지 않았더라면 연필 한 뭉치와 주석 깡통 하나를 들고 길거리에 나설 운명이었을 것이다. 내가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심어진 작은 하얀 거짓말. 그러니까 제 기능을 못하는 청력이 위대한 자산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이끌어준 그 거짓말은 정확히 실현되었다. 믿음, 그에 더해 불타는 열망이
실현될 수 있다는 생각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오페라 가수 슈만 하잉크에 관한 짧은 신문 기사는 이 비범한 여성이 거둔 성공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열망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는 사실 말이다. 가수 생활을 막 시작했을 무렵 슈만 하잉크는 빈 국립 오페라 극장의 예술 감독을 찾아가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청했다. 감독은 한눈에 보기에도 초라하고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를 한 소녀를 보고는 친절한 김이라고는 조금도 없이 이렇게 거절했다. 그 얼굴에 개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데 어떻게 오페라 가수로 성공할 생각을 한담? 이런 그 생각은 그만두는 게 좋아, 아가씨. 재봉틀이나 사서 일이나 하러 나가렴. 절대 가수가 될 제목이 아니니까. 그다지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예술 감독은 노래하는 기술은 많이 알았겠지만 열망이 지닌 힘은 알지 못했던 것 같다. 열망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이다. 열망의 힘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천재에게 폭언을 퍼붓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을 리 없다. 어느 세대에서든 이런 일이 일어난다. 대스타라고 해도 한 번은 실패를 경험하고 재능이 없다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실패한 순간에도 그들의 열망은 그 실패보다 훨씬 컸다. 한편 재능이 충분치 않다는 말을 듣고 이름을 알리지 못한 사람 역시 수없이 많다. 그들은 그저 열망이 충분치 않았던 것뿐이다. 한 번의 실패를 패배로 받아들인 것이다. 몇 년 전 나와 사업을 함께한 친구 한 사람이 병에 걸렸다. 그는 점점 더 상태가 악화되었고 마침내 수술을 하러 입원하게 되었다. 의사는 내게 친구가 살아남을 확률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의사의 의견일 뿐 환자의 의견이 아니었다. 수술실로 실려가는 침대에서 친구는 내게 속삭였다. 불안해하지 말게. 나는 며칠 후에 여기에서 나갈 테니. 그리고 환자는 암심할 만한 결과를 냈다. 모든 일이 끝난 후에 담당 의사가 말했다. 열망이 환자분의 목숨을 살린 겁니다. 이 환자분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내치지 않았더라면 회복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나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뒷받침된 열망의 힘을 믿는다. 나는 이 힘이 보잘것없이 시작한 사람들을 부와 힘을 지닌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그것이 희생자의 무덤을 파헤치는 모습도 보았다. 그러니까 수백 번 패배한 뒤에도 무대에 올라가도록 해주었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열망은 들리지 않는 세상에 태어난 내 아들이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은 행복을 누리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었다. 열망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이 장의 서두에서 언급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것이다. 기이하고 강력한 몇 가지 원칙을 따르면 강한 열망은 불가능이란 단어를 떠올리지 않고 실패를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힘이 된다. 스스로 한계를 인식하지 않는 한 우리 마음에 한계는 없다. 3장까지 낭독하였습니다.